프랑스에서 다큐멘터리 봅니다. 제 8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송은주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날이 점점 추워지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날이 추워지면 너무 움직이기가 싫어져가지고 이게 참 곤욕인데요. 그래도 아침부터 좀 몸을 움직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훨씬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확실히 아침에 몸을 좀 움직이면서 심장을 좀 쾅쾅 뛰게 해줘야 몸의 기운이 좀 더 잘 돌고 피로도 좀 덜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냥 뭐 제 이야기인데요. 제가 요즘 하는 운동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오랜 동안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수영입니다. 중학교 때 처음 시작을 해서 그래도 꾸준히 해왔거든요. 어, 물 안에서 움직이는 이 움직임을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또 수영장이라는 공간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약간 도장 깨기처럼 수영장 투어도 다니고 했습니다. 새로운 도시에 가면 수영장을 꼭 들러보고 네, 그랬죠. 특히 유럽에는 오래된 수영장들이 많아가지고 찾아서 이제 보러 다니는 재미가 또 있습니다. 제가 수영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제 물 속에서 움직이는 것, 그리고 물에 떠 있는 그 느낌이 참 좋아서이기도 했지만 사실상으로는 땀이 안 나서였어요. 그러니까 땀이 당연히 나겠죠. 운동을 하면 물론 땀이 나는데 이제 땀이 흘려지는 게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물 속에서는. 제가 땀을 흘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이유로도 수영을 참 좋아했습니다. 프랑스에 와서 여러 가지 운동들을 시도해 봤는데요. 대학에 이제 다닐 때 다양한 스포츠 수업들이 이제 무료로 있어가지고 배워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클라이밍, 암벽 등반죠. 실내 암벽 등반, 그리고 테니스, 펜싱도 배워봤고요. 양궁도 배워봤어요. 이제 그러다가 공부가 이제 끝나면서 그저 계속 이제 해오던 수영만 가끔씩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새로 시작한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합기도인데요. 프랑스까지 와서 한국 운동을 배운다니 왜 이제서야 싶나요? 한국에선 약간 그런 태권도나 합기도 이런 거는 어렸을 때 배우는 운동이잖아요. 다들 약간 기본처럼 배우는 운동인데 저는 태권도도 합기도도 한국에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아마도 뭐 저 혼자였다면 배울 생각을 뭐 여기서 안 했을 텐데 이제 프랑스인인 저의 파트너가 한국 스포츠를 배우고 싶어 해서 태권도를 배울까 합기도를 배울까 하다가 합기도를 올해 이제 9월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오랜만에 차렷, 경례 이런 구령을 듣다 보니까 기분이 괜히 이상하더라고요. 나는 자유의 나라 프랑스에 왔는데 차렷, 경례라니. 하지만 뭐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합기도는 이제 무술이죠. 이제 내 몸을 이용해서 이제 스스로 보호하고 공격하는 이제 그런 무술인 건데요. 이제 그 말인즉슨 우선 합기도를 수련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잘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사실 자신의 몸을 잘 움직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20대 때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건데 점점 단순한 움직임이더라도 내가 내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가 생각하거든요. 이게 정말 절대 당연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합기도를 하다 보면 당연히 발차기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발차기라는 게 기본적으로 다리를 들어 올리는 행위잖아요. 이제 다양한 높이로 이제 다리를 들어 올려서 힘을 실어가지고 뻗는 행위인 건데 이게 이제 한 번이면 할 만한데 몇 번이고 계속 반복을 하게 되다 보면 무거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정말 내 몸 하나 건사하는 일이 이게 참 쉽지 않구나.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서야 느끼는 거지만 땀을 흘리는 일은 참 즐겁습니다. 운동을 하는 시간만큼은 아무 생각도 이제 들지 않아서 그게 너무 좋아요. 땀을 쫙 흘리고 나면 이제 개운하기도 하고요. 또 무술을 배우는 것이니만큼 아직 흰띠의 입문자이지만 괜히 뭔가 강해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혼자서 내심 뿌듯하기도 하고요. 움직이기 싫은 겨울인 만큼 더 잘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에서 오늘은 운동 이야기로 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번 주 개봉 다큐멘터리 영화들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조에 샹트르 감독의 Le Poirot Perpétuel입니다. 프랑스 영화고요. 뿌아호는 프랑스에서 채소 리크를 부르는 말인데요. 그 약간 거대한 대파처럼 생긴 채소 있잖아요. 그거고요. 이제 perpétuel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칠게 번역하면 뭐 영원한 리크, 변하지 않는 리크 정도 될 것 같네요. 길이는 82분이고요. 내용은 암에 걸린 자신의 엄마와 위험한 척추 수술을 앞두고 있는 감독 자신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병 앞에서의 두려운 마음을 이겨내고자 그 방법으로 영화를 만드는 걸 이제 선택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영화는 Journal d'Amérique라는 제목의 영화고요. 프랑스 영화입니다. 감독은 아르노 데 파이에르이고요. 길이는 108분이네요. 제목을 번역하면 미국 일기쯤으로 이제 좀 거칠게 번역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좀 특이한 게 그 미국의 프렐링거 아카이브의 영상들을 편집으로 재구성해서 이야기를 만든 것 같아요. 이제 프렐링거 아카이브는 뭐 광고, 뉴스, 홈비디오 등 다양한 이제 미국의 영상들을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 아카이브인데요. 아주 뭐 찾아보니까 아주 많은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고 이제 회원 가입을 해서 이제 업로드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찾은 영상들을 이렇게 짜집기를 하고 편집을 해서 감독 나름의 이제 영화를, 이야기를 만든 것 같습니다. 흥미롭죠? 세 번째 영화이자 제가 오늘 여러분께 조금 더 깊게 소개할 영화는 도미니크 막쉐 감독의 프랑스 영화 라 히비에르입니다. 라 히비에르, 히비에르는 강, 하천이라는 뜻인데요. 한강처럼 큰 강 말고 좀 더 작은 규모의 이제 한국에서 우리가 무슨 천으로 이렇게 부르는 그런 시내나 하천을 뜻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이는 104분이고요. 좀 특이했던 점은 화면비가 4:3이었습니다. 이유가 궁금하더라고요. 이 영화는 제목 그대로 하천들을 찍은 영화입니다. 도미니크 막쉐 감독은 프랑스인으로 영화 평론가로 활동을 하다가 2003년 첫 단편 다큐멘터리를 찍고 2010년부터 장편 다큐멘터리를 찍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 영화가 네 번째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고요. 그전 작품들에서도 약간 환경 및 자연, 이제 농촌의 변화 등을 담았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로 감독은 올해 장비고 상을 받았고요. 장비고 상은 뭔가 인정의 느낌으로 주는 것보다는 작가의 열정과 재능을 보고 미래를 위해서 격려와 응원의 느낌으로 주는 상이라고 하네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 히비에르는 이제 하천들을 찍은 영화인데 어디에 하천을 찍은 거냐? 피레네 산맥에서 대서양으로 이어지는 이제 하천과 급류들을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그 산맥의 하천들인 영화라고 볼 수 있겠죠. 감독은 원래 세 번째 장편 이후에 극영화를 찍으려고 시나리오 작업을 했대요. 피레네 산맥 쪽 시골에 사는 한 커플과 그들이 사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제 하천이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하는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레네 산맥의 하천에 대해서 알아가다가 대수층, 산란장, 수력발전, 농업과의 관계, 그리고 그 안에 생물들 등 하천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걸 다큐멘터리로 너무 찍고 싶었대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영화는 흐르고 있는 물소리로 시작을 합니다. 검은 화면이 이제 밝아지면서 숲이 보이고 새소리가 들리고 햇볕에 반짝이며 흐르는 물줄기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강 주변에서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바로 강가에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입니다. 하천에 큰 쓰레기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잘자잘한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여기저기에 걸려 있고 숨어 있습니다. 나뭇가지에 걸린 얇은 플라스틱 줄을 핀셋으로 이용해 조심스럽게 풀어내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렇게 이들은 쓰레기를 수거한 뒤에 종류별로 구분한 다음 무게를 재서 확인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강을 보호하는 자원봉사 단체인 것 같았어요. 이어서 이제 피레네 국립공원에서 일을 한다는 남성이 나와서 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회귀하는 연어의 수가 줄어들고 있고 송어의 수 또한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비료의 주 원료 중 하나인 질산염 때문에 수질이 오염되고 있고 그렇게 자갈과 바위에 이끼가 끼고요. 수력 발전을 위해서 물을 가두고 또 농업을 위해 보를 만드는 것 때문에 이제 수량이 줄어들고 있대요. 농업을 위해 지하수를 끌어쓰는 것 때문에도 수량이 줄고요. 전에는 물이 흘렀지만 지금은 말라버린 실개천도 여러 곳입니다. 물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히 그 물줄기를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다양한 동식물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요. 벌레도 물고기도 새도 삶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화석연료 에너지 발전보다 수력 발전은 친환경적이지 않은가? 라고 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수력 발전이 이렇게 생태계를 파괴하는 단점이 있었다는 거는 잘 모르고 있었네요. 이 남성은 한숨 섞인 목소리로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슬프게 이야기를 하지만 화면에 보이는 풍경은 여전히 아름답기만 한데요.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그 전의 모습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도 아름답네 라고 생각하는 거겠지만 사실은 많은 것들이 변해 왔다는 것을 이 남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뜰채를 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뭔가 전문적으로 보이는 장비와 이제 젊은이들이 많은 걸 보면 연구자들인 것 같아요. 그들은 강에서 물고기들을 잡아서 종을 확인하고 길이를 재고 무게를 잽니다. 뜰채로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계곡에서는 낚싯대로 물고기를 잡아서 관찰할 수밖에 없는데요. 손바닥만한 크기의 초록 몸통에 점박이 무늬가 아름다운 물고기를 잡아 관찰하는 젊은 여성 연구자는 이 하천의 바위 구석구석을 다 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어느 바위 밑에 어떤 물고기가 있는지 환히 다 안다는 거죠. 하천과 물고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연구자의 얼굴이 굉장히 행복해 보여서 자신의 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이어서는 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을 가둬서 하천의 수량이 줄어들게 하는 이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지만 보는 길을 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하는데요. 특히나 산란기가 되면 하천을 거슬러 올라 상류에 알을 낳는 연어와 송어에게는 이 보가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연어와 송어 그리고 하천의 생태계를 위해서 이 보를 허무는 활동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포크레인으로 볼을 허무는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보가 무너지면서 이제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데 그 물줄기를 보니까 보는 저도 괜히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매년 피레네 강 상류로 회귀하는 연어의 양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보 때문에 못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올라가도 자갈밭에 이제 구멍을 내고 알을 낳아야 하는데 자갈이 없어서 알을 못 지키는 경우도 생긴다고 해요. 저는 연어들이 어떻게 강으로 돌아가는지 그게 좀 궁금했는데 이제 연어들은 냄새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냄새로 하천으로 되돌아가는데 근데 또 이게 수질오염과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물 안의 성분이 바뀌면 이제 연어들이 기억했던 그 냄새가 바뀔 거고 그러면 헷갈리겠죠. 그리고 또 이제 해수 온도가 상승을 하면서 연어들이 하천으로 회귀하는 시기가 빨라지는 문제도 생기고 있어서 연어들의 삶이 여러모로 위협을 받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더 잘 알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호숫가에 앉아있는 한 중년의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가둬진 물 속의 생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호수나 저수지, 연못 등도 이렇게 가둬진 물이죠. 갇혀있는 환경에서의 물고기들은 그 사이에서만 번식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유전 다양성이 감소하면서 종번식에 문제가 생기게 된대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은 흘러야 하는 거예요. 이어서는 피레네 산맥 자락에서 소와 옥수수를 키우는 중년의 남성이 등장합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소들에게 먹이려고 옥수수를 키우기 시작했대요. 프랑스에서는 정말 옥수수를 많이 키우는데요. 이번에 찾아보니까 프랑스 전체에서 소비하는 물의 4분의 1이 옥수수를 재배하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특히 노란 옥수수를 키우는 데는 물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대요. 저는 이거 몰랐어요. 이 남성은 노란 옥수수 대신에 갈색 옥수수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갈색 옥수수는 노란 옥수수보다 훨씬 적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한대요.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노란 옥수수보다 갈색 옥수수를 키우는 게 훨씬 환경에 좋겠죠. 영화의 계절은 이제 겨울입니다. 비가 내리는 산 중턱을 사람들이 오르고 있는데요. 물이 졸졸졸 흐르는 시내가 보이고 동굴로 떨어지는 물줄기가 보이기도 하고 또 높은 산이 보입니다. 그리고 물이 콸콸콸 흐르는 협곡도 보이고요. 산 정상 가까이 이제 하천의 상류에 와 있는데요. 산을 오르던 사람들은 산장에 도착을 합니다. 아마 기후나 지리에 관련된 공부를 하는 대학생들이 교수들과 함께 탐사를 온 것 같아요. 저녁에 이제 교수가 자료를 보여주면서 피레네의 빙하가 얼마나 녹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약 120년 사이에 반절이 넘게 녹아버린 빙하의 모습은 충격적입니다. 제가 더 찾아보니까 학자들은 피레네의 빙하가 20년 안에 다 녹아버리게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0년 뒤라.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만나게 될까요? 지구가 그때까지 우리의 이 과오들을 허락해 줄지 저는 사실 의문이고 많이 두렵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을 녹고 있는 빙하를 눈앞에서 보고 있는 학생들은 훨씬 더 뚜렷하게 느끼고 있는데요. 영화 속에서 한 여학생은 이제는 되돌리기에 너무 늦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이라도 뭐라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편안함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고요. 저는 이제 세계적인 차원의, 정부 차원의 극단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가 봐요. 우선 저의 삶 속에서도 꾸준히 에너지를 절약하고 소비를 줄이고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소비하고 육류 소비를 줄이고 최대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이런 탄소 배출을 덜 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어서 계곡에서, 폭포에서 콸콸 쏟아지는 역동적인 물의 모양과 아래 바위를 만나 거기서 만들어지는 하얀 거품의 모양들이 생동감 있고도 아름답게 화면에 그려집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은 강가에 사는 날벌레들을 관찰하는 한 남자의 장면으로 장식이 되는데요. 강가 자갈밭에 영화 스크린 같기도 한 사각형 모양의 하얗고 큰 천을 세우고 거기에 빛을 비추면 다양한 날벌레들이 와서 붙는데요. 사실 우리들은 여름밤 불에 달려드는 날벌레들을 성가시다며 쫓잖아요. 하지만 이 남성은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며 책을 뒤져서 이름을 찾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이 벌레들은 그 남성에게 그저 성가신 날벌레가 아니라 이름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죠. 김춘수 시인의 시 꽃이 생각나죠. 이 남성은 이날 저녁 14종의 날벌레를 만났다고 합니다. 화면은 어두워지고 물 흐르는 소리만이 계속 들리면서 영화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순간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영화에는 음악이 없어요. 이 영화의 사운드의 주를 이루는 것은 물소리입니다. 하긴 이제 강이 주인공이라고도 볼 수 있는 영화인데 강의 목소리는 물소리일 테니까요. 그리고 또 물이 흐르는 속도와 장소에 따라서 그 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이제 그렇게 다양한 물소리가 영화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설명을 할 수 없어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모습의 아름다운 강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물속에 보이는 동글동글 예쁜 자갈들,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햇볕에 반짝이는 윤술의 모습 등 단순 인서트라고 하기에는 그 역할이 훨씬 크고 확실한 이제 이 강의 이미지들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영화의 분위기를 또 만들고 있어요. 이 영화는 강과 강을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기후변화에 무심하거나 강을 착취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강을 망치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줬다면 관객의 입장에서 화도 조금 나고 조금은 더 고발을 하는 느낌이 들었을 텐데 감독은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기보다는 강의 아름다운 모습과 강을 사랑하고 이 변화에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조금은 더 부드러운 방법으로 관객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우리의 자연을 가만히 앉아서 잃고 있을 순 없지 않겠냐고요. 그리고 이미 강을 망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고 이미 또 많이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이제 이미 봐왔을 거라서 그런 식으로 관객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은 것은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로도 또 많은 걸 배웠습니다. 피레네에 대해서도 배웠고, 연어에 대해서도 배웠고, 옥수수에 대해서도 새롭게 배우게 된 것들이 있어요. 다큐멘터리는 참 재밌죠. 네, 이번 주도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데요. 무슨 이야기든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들으시는 플랫폼이나 제 블로그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블로그 주소는요. blog.naver.com/훈주송_입니다. HEUNJUSONG_입니다. 그리고 블로그에 이제 오늘 이야기한 영화 시각 정보 자료 및 이번 주 개봉 영화 정보도 올려두도록 할게요. 그럼 돌아오는 한 주도 하루하루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저를 조금 더 좋아해주고 사랑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